트럼프는 마가라고 하고 뭐 일각에서는 유럽이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서 메가가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메카가 될 수도 있겠다. Make China Great Again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요? 미국이 이렇게 외부적으로 충격을 줄수록 재정 정책이 하반기에 추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생겼다. 중국 안에서는 미국의 제재에 우회할 수 있는 기술력들을 굉장히 많이 마련했고 중국이 가장 아파하는 지점에서의 관세 인상이나 추가적인 기술 제재는 우리가 확인을 좀 못했어요. 특히나 중국이 앞으로 내수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여기서 더 추가가 된다고 하면 자, 팀장님 또 저번에 나오셨을 때는 중국의 그 어떤 경제 상황뿐 아니라 기술의 발전 상황 이런 것도 아주 심도 깊게 분석을 해주셔서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았는데요. 네.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이 지금 중국을 상대로 오늘 발표한 건 34%의 상호 관세, 그리고 그 전에 20%를 발표해 놨으니까 합치면 54%가 된 거잖아요. 자, 전문가로서 이 54%의 관세율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관세율에 대해서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발표한 이 54%에 트럼프 1기 때랑 바이든 넘어오면서 부과된 20%가 포함이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기존에 부과했던 거, 트럼프 1기 때 부과한 거 플러스로 지금 10% 트럼프 2기 들어와서 추가로 부과한 거에 34%가 다 얹어지는 거면 76%가 됩니다. 네. 일단은 국내 언론은 54%로 지금 기사를 쓰고는 있는데 네. 좀 말씀 들어보면 74%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네, 7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고 CNBC에서 실제로 오늘 보도한 내용을 보면 트럼프 1기 때 부과한 거에 포함해서 이번에 부과한 내용을 합치면 76%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하우스 내에서도 이걸 어떻게 기준을 봐야 되는지 엄청 얘기를 많이 했는데 명확하게 사실 USTR에서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정확치 않다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이번에 관세에 부과된 게 얼마나 허술했는지 다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이 숫자 계산한 공식을 보면 미국의 무역 적자액에다가 미국이 수입한 액을 나눠서 이 비율에 이제 2로 나눈 거, 요게 네. 최종 적자율을 절반으로 나눈 수준이다. 네, 예. 적자율을 이제 절반 다시 2로 나눈 거, 요 숫자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정확한 관세 부과는 아니라는 거죠. 국가별로 부과하고 있던. 사실 굉장히 좀 허술한 숫자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76%인지 53%인지 미국 내에서도 지금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그래서 네. 요거는 실질적으로 공식 발표를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9일에 상호 관세가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보면 10일이 될 텐데 네. 상호 관세가 그때부터 부과가 되는데 이 전에는 확실해지겠네요. 네, 그 전까지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나온 트럼프 2기 때 10%가 지금 나왔던 상호관세 34%를 대체한다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76%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거는 트럼프가 당선 전에 약속했던 60% 관세 이상을 중국은 가져가겠다라고 한 부분이 현실화됐다라고도 좀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중국 증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본토는 약보합 정도였고 네. 홍콩은 마이너스 1에서 한 2% 정도 이 정도 순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가장 높은 상호 관세율을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모두 다 지금 트럼프의 관세 인상의 주요 타겟이 중국이라는 건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주가에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 1기 때는 화살이 정말 중국한테만 가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동맹국 전반적으로 좀 화살이 넓어지는 모습들이라서 중국한테 좀 정교하게 관세 보복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네. 그게 뭐냐면 사실 중국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관련된 제재가 트럼프 2기 들어와서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전체 품목에 대해서 10% 올리고 뭐 10% 올리고 이런 식의 조치였지 중국이 가장 아파하는 지점에서의 관세 인상이나 추가적인 기술 제재는 우리가 확인을 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중국이 미국이 이렇게 외부적으로 충격을 줄수록 원래는 양회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있었던 재정 정책이 조금 후퇴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생각보다 우리의 예상치보다는 재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반기에 추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생겼다. 아. 이러한 것들이 내수를 받쳐줄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인 힘이 좀 강화될 수 있다라는 걸로 연결돼서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중국 장을 보면 그 특징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중국 부동산 관련된 섹터가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네. 1% 정도 플러스로 오히려 끝났거든요. 장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네. 이런 것들이 중국이 재정으로 가장 내수해서 어찌 보면 아픈 손가락인 부동산을 지지해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식의 흐름들이 좀 전개되는 것들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선반영이 되려면 관세율이 예상보다 약하거나 비슷한 수준이어야 선반영이 될 텐데 사실 전체적으로는 관세가 좀 강하다라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 대한 관세는 예상보다 강하지는 않았다는 느낌이십니까? 60% 얘기를 계속 외쳐왔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단어에 시장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지금은 54%인지 76%인지 조금 명확하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60%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거는 사실 중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중국이 재정적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 전에 통화 정책도 정책 금리를 좀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3월 24일자 기준으로 중국 정책 금리가 원래 MLF라고 하는 금리였어요. 요거는 통상 중기 유동성 창구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책 금리를 발표해 주거든요. 근데 요거를 여갈피 7일물이라고 해서 매일 금리를 고시하는 금리로 정책 금리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이런 식의 중국에 압박을 가하면 즉각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죠. 매일 금리를 고시하기 때문에. 네. 물론 매일 데일리로 금리를 내리진 않겠지만 바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국 안에서 트럼프에 대한 어떤 대비가 중국 안에서 되고 있구나. 이러한 움직임들이 오늘의 장을 좀 하방을 막아주는 역할들을 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중국에 대한 정밀 타격이 뭐 예상만큼 강하진 않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명확히 중국을 겨냥한 것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발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중단한다. 이거 지금 차이나 커머스에 대해서는 거의 뭐 정말 폭탄 같은 선언일 것 같은데, 이거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중국에서의 물건을 수입하는, 구매하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저가 카테고리에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슈가 된 거라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는 뭐 이런 커머스 전자상거래 기업들 충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한 매출의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격은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만 사실은 중국은 이 저가 카테고리에 있어서는 정말 최강자라고 볼 수 있는 게 PPI가 최장기 기간 지금 20개월 정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아래에서 물건을 만드는 가격을 추가로 인하해서 공급을 해서 이 관세 인상 충격을 대비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저가 카테고리에 있어서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고가는 어차피 면세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쪽 라인업들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저가 라인이 미국 내 시장에서도 가격은 딱히 오를 것 같지 않다. 네, 그런 건가요? 중국이 고용 시장이나 여러 가지 내수 경기를 감안했을 때 회복 가능성은 올해 좀 높아 보이기는 해요. 다만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좋아질 건지 완만할 건지의 관점에서는 저는 좀 후자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완만하다고 하면 여전히 수출의 도움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가 수출을 중국이 올해 결코 내려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관세 압박이 들어오면 추가로 가격을 떨어뜨려서 여기서의 좀 충격들을 상쇄하는 전략을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러면 중국은 그렇게 큰 타격은 받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수출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완만하게 상승은 할 수 있는 그 회복세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근데 글로벌 교역량 자체가 감소할 가능성이 지금 좀 있어 보여서 네. 사실 수출 전체 물량이 여기서 늘어나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대본에는 없는데 지금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저한테는 걱정이 드는 게요. 사실은 중국이 이렇게 알리테무, 쉬인 같은 저가 물량을 밖으로 수출하면서 어쩌면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일 것 같아요. 저가 물량 공세가 일어나면서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정말 우리 내수도 어려운데 중국의 수출은 오히려 우리를 더 겨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이렇게 관세를 강하게 올리면 주로 제조업으로 주도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일본, 독일 이런 국가들은 사실 반대급부로 영향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체 양은 줄지만 중국 안에서 저가를 밀어내는 이 강도는 오히려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사실 철강 감산 얘기를 좀 하거든요. 네. 이것도 저는 상반기 중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뒤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이 민간 기업들한테 투자를 좀 많이 하라는 이러한 지령들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투자가 전반적으로 경기에 어떤 선순환을 좀 만들어내는 그 초입부는 4분기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 철강 감산 같은 것들이 이행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저가 밀어내기는 조금 더 강화되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사실 올해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이 경쟁 관계에 있는 특히나 소재들을 많이 주력으로 수출하는 국가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냥 알기 쉽게 제가 이해한 대로 질문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야 하던 중국발 어떤 물량이 유럽이나 아시아 다른 시장으로도 이제 저가로 풀릴 수 있다. 뭐 이런 지금 걱정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은 관세가 올라졌기 때문에 미국으로 다이렉트는 갈 수 없고, 그렇다고 하면 다른 나라로 추가로 물량을 더 저가로 밀어내는 그러한 전략을 좀 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또 기술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딥시크 충격, 정말 뭐 당시에 미국의 M7 주가도 출렁이고요.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줬는데, 이게 그때 궁금했던 게 어떻게 미국이 계속해서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중국의 수출을 엄격하게 금지를 해왔는데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AI가 중국에서 탄생할 수 있는 것이냐, 이 첨단 기술을 어떻게 확보한 것이냐 궁금증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는 진짜 목마른 자가 우물을 깊게 판다고, 미국에서 중국향으로 반도체 제재가 계속 강화되는 그 기간 동안에 중국 안에서 어떻게 CPU, GPU를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안에서는 미국의 제재에 우회할 수 있는 기술력들을 굉장히 많이 마련했고, 뭐 트럼프는 마가라고 하고, 뭐 일각에서는 유럽이 트럼프 때문에 오히려 더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서 메가가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메카가 될 수도 있겠다. Make China Great Again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그림에서 조금 연결해서 제가 가져온 차트들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번에 양회에서 재정정책 규모가 우리 예상을 상회하진 않았지만 전년 대비 3조 위안 정도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 들어갈 건지 우선순위를 보면 저는 첨단 기술 관련된 보조금은 결코 규모를 줄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CPU 관련돼서 중국이 어떻게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중국에 대해서 이 반도체 제재를 하는 미국의 법령의 기준을 보면요. 지금 이 칩넷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좀 설명드릴 건데, 첫 번째 보여드리는 이 회색 기판, 그러니까 모놀리식으로 해서 하나의 기판이 3나노, 뭐 5나노 이게 맞춰지면 모든 여기 안에 있는 컴포넌트들, 모뎀이든 뭐 CPU든 다 3나노, 5나노에 맞춰서 스펙이 제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중국은 사실 이렇게 점점 미세화 공정에 있는 부품들을 공급받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칩넷이라고 하는 이 기술을 활용합니다. 칩넷은 뭐냐면 3D 패키징으로 해서 레고처럼 하나의 칩을 칩 하나하나를 모아서 위로 쌓는 구조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법령을 보면 이 모놀리식으로 되어 있는 반도체를 공급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칩넷 형태로 하나하나를 가져와서 위로 쌓는 이러한 구조는 미국이 제재하고 있지는 않고, 모든 암 시장을 미국이 다 제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씩 가지고 와서 패키징을 고도화해서
네, 이렇게 칩넷이라고 부르는데요. 위로 이렇게 쌓는 레고 형태의 반도체를. 이거는 중국이 패키징 기술을 굉장히 빠르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제재를 시작한 시점부터 관련되어 있는 기업에는 보조금부터 포함해서 세제 혜택 여러 가지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칩넷 기술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고 지금 화웨이가 공급하는 여러 가지 칩들은 특히 칩넷으로 다 구현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완성품을 제재를 하니까 쪼개고 쪼개와서 조립해서 칩넷으로 만드는 기술이 아주 고도화됐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안에서 또 코어한 기능을 하는 게 물론 AI 영역은 GPU가 중요하지만 CPU가 이제 이 뇌를 담당한다고 해서 중요한 이 명령어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CPU를 명령하게끔 하는 언어를 요 ISA라고 이제 부르고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폐쇄형인 게 있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X86, 요게 주로 인텔이나 AMD가 공급하는 CPU고요. ARM이라고 해서 요건 폐쇄형이지만 AMD가 공급하는 거는 주로 CISC라고 해서 요건 Complex Instruction Set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플렉스라는 단어는 복잡하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명령어가 굉장히 복잡하고 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량의 데이터를 정리하기가 용이한 구조라서 주로 PC에 들어가는 칩들이 여기서 많이 활용이 되고 ARM이 만드는 이 A는 ARM이 만드는 요 형태는 RISC라고 부르는데요. RISC의 R은 reduce라고 하는 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Reduced Instruction Set 컴퓨터인데 그래서 컴퓨터의 명령어를 짧고 명료하게 해서 주로 스마트폰 같은 기기. 요건 짧고 명료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생각보다 용량이 작아도 됩니다. 그래서 주로 스마트폰에 많이 사용이 돼요. 네. 근데 요 두 가지 다 사실 폐쇄형이고 특히나 ARM을 통해서 최근에는 구현하는 품목들 더 많아졌는데 ARM은 매년 라이센스 피를 계속 올려오는 그러한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기존의 라이센스에 하나의 기능만 추가해도 부가적인 금액을 더 지불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폐쇄형이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없고 무조건 ARM에 맡겨서 또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느리고 비용도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UC 버클리 대학에서 이 RISC-V라고 하는 기술력을 개발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ARM이랑 똑같은 RISC 구조인데 RISC-V는 이 기술을 리눅스처럼 다 오픈 소스로 공개합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 하나의 기술을 우리가 개발한다고 했을 때 10명의 개발자가 붙는 것과 100명의 개발자가 붙는 건 상당히 속도 차원에서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RISC-V는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관련되어 있는 CPU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RISC-V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 보면 오픈 소스로 기본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중국 기업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알리바바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웨이도 들어가 있고 엔비디아에도 들어가 있고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여기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기술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RISC-V 관련된 이 반도체 칩, 시스템 칩을 개발하는 이 속도와 같이 연결해서 매출액 추이를 추정해 보면 이건 미국에 있는 기관이 추정한 건데요. 네. 녹색 바가 중국인데 중국이 가장 높은 매출액을 달성할 걸로 그러네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가장 반도체 기술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어디를 통해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다방면의 분석을 통해서 이런 식의 돌파구를 좀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협회는 그럼 처음에는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닌데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되니까 알리바바 같은 중국 기업들도 적극 참여해서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 적극 활용을 하게 된 거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리고 네. 중국 안에서도 RISC-V 협회를 만들었고 중국의 베리실리콘이라고 해서 주로 자율주행차는 이제 다 동영상을 주로 카메라가 담아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데 그 반도체를 설계하는 IP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베리실리콘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기업이 중국 RISC-V 협회 회원장으로 들어와 있고 여기에 중국 기업들이 정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 미국의 견제에도 중국이 어떻게 첨단 AI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중국의 AI의 성능
그 성능이 어느 수준인지 그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누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게 그냥 생성형 AI라기보다는 어떤 에이전트, 그러니까 비서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마누스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마누스 기술력은 딥시크 대비해서 조금 가볼름박이 많은 상황이에요.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LLM 모델들을 가져와서 여기서 디벨롭을 한 거다. 그러니까 기초부터 꾸준히 만든 모델이 아니다라는 평들이 좀 많은데요. 제가 주목한 건 마누스에 대한 정확한 기술을 좀 확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딥시크처럼 모든 것을 다 공개한 건 아니라서 추가적으로 검증이 필요한데 알리바바가 마누스랑 같이 협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예. 저는 이건 좀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알리바바가 LLM 모델을 Q1이라고 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고 이 기술은 딥시크에 결코 뒤처지는 기술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바 가지고 있는 LLM 기술과 마누스가 가지고 있는 AI 에이전트 영역의 기술이 같이 결합이 되면 사실상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마누스의 기초적인 어떤 셋업에서의 이 영향들을 좀 상쇄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중국의 합종 연행을 저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리바바가 마누스랑 협업하겠다고 하고 텐센트는 딥시크랑 같이 협업을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제가 띄워드린 장표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네. 이 장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도 AI 에이전트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AI가 발전하는 과정들을 전개한 건데요. 지금은 우리가 피지컬 월드에서 버추얼 월드로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오면서 넘어왔고 이제 AI 에이전트 영역을 넘어가면서 지금 이 버추얼 월드에서 AI 에이전트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없어지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UI랑 이제 앱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AI 에이전트는 이런 챗봇과는 다르게 실질적인 액션을 취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일 일본에 갈 수 있는 가장 최저가 항공에 이러한 선택지를 내가 줄 테니까 예매해줘라고 하면 내가 어플에 들어가서 검색하고 이거를 예매하고 결제하는 이 기능들을 제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이 사실상 필요 없어지는 앱리스 시대에 이제는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에이전트가 이 영향들을 다 수행해주기 때문에. 네. 근데 알리바바가 그럼 마누스랑 왜 협업을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알리바바 같은 회사는 데이터를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 국가에 있는 사람이 이 시즌에 어떤 물건을 많이 구매했다 혹은 적게 구매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판매량을 통해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게 되는데 그렇게 엠리스 시대가 되면 이들 알리바바가 가져갈 수 있는 데이터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어요. 네, 이 주도권은 이제 에이전트 영역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내재화하던가 아니면 합병하던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마누스랑 협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근데 텐센트 같은 경우는 게임 회사거든요. 그러면 이 게임은 내가 해야 재밌는 겁니다. 대신 누가 해준다고 재밌는 것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에이전트한테 맡기진 않을 거고 딥식 같은 챗봇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더 재미있게 게임을 할 수 있는지에 조언을 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합종 연행을 통해서 중국 안에서 AI 모델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기반들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큰 배경에는 사실상 2월 17일 날 진행했던 중국의 민간 기업 상대로 한 이 좌담회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전에는 이런 식의 합병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공동부유 때문에 중국의 민간 기업들이 신사업에 진출하는 걸 다 제한했었기 때문에 네. 그 이후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건 중국 안에서 AI를 잘하는 똘똘한 기업들이 앞으로 추가로 시너지를 내면서 이 영향에서는 어찌 보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생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오늘 주제가 관세 얘기를 해야 돼서 관세로 가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이 트럼프의 어마무시한 관세 얘기가 나온 배경에는 사실 이 AI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하나 드리고 넘어가야 네.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AI가 군사력으로 쓰일 것 같기 때문에 결국에 이 군사력으로 붙을 것 같으니까 점점 더 이 치열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AI가 군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 요거 한번 언급해 주시고 관세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AI 영역에서 군사적인 연결고리에 있는 중요한 하드웨어는 휴머노이드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점진적으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봤지만 드론과 같은 사실상 직접 인력이 투입되지 않고 전쟁을 수행하는 이 가상 세계에서 수행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환경에서 도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품었었는데 전투 영역에서는 메타버스로 해서 실제 전투하는 지역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그 안에 도입하고 사람이 아니라 드론이나 휴머노이드가 가서 전투할 때는 메타버스가 같이 결합되면서 휴머노이드가 전쟁을 하는 그러한 방식이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투에 투입되려면 인력 대비해서 휴머노이드의 단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중국은 이미 그것을 구현을 하고 있죠. 중국은 제가 여기 정리한 자료에도 있지만 중국의 휴머노이드 가격은 지금 보여드리는 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우측에 있는 표를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에서 공급하는 것과 맨 밑에 4개 파란색 음영에 있는 건 중국이 공급하는 휴머노이드인데요. 10분의 1 가격으로 거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인력을 대체해서 전투나 여러 가지 영역에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국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해서 휴머노이드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가격이 내가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어야 이제 이 구매자들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그런 영역에서는 중국이 상당히 글로벌에서 먼저 앞서 나가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대 예. 파병하는 것보다 그럼 휴머노이드 파병하는 게 실제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력으로도 이미 앞서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수준에 갔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원전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잖아요. 글로벌리 원전은 사실 기술적으로 여전히 많이 네.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은 한번 폭파가 되면 이건 뭐 걷잡을 수 없는 로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각각 이 지킬 수 있는 이렇게 사병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것도 이미 중국에서는 휴머노이드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도입이 되고 있고 비단 휴머노이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전투 병력 중에서 탱크나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건 자율주행 차량도 결합이 될 수가 있죠. 네, 굳이 그러네요. 탱크에 사람을 도입하지 않고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해서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전투에서 사실 우위를 볼 수 있는 영역이 될 거고 중국은 자율주행도 뭐 굉장히 빠른 기술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관세 전쟁에서 사실은 트럼프가 반도체나 기술 영역에서의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것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주가를 버티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중국 증시를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올해 들어서의 수익률로 보면 중국판 M7이 미국의 M7보다 지금 수익률이 월등히 좋은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떨어졌는데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앞서 제가 기술을 계속 설명드린 배경도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주식이 좋고 잘 버티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중국의 기술주들이 물론 조정이 좀 나오긴 했지만 연초 이후로 올랐던 부분들을 상당히 좀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저는 여전히 M7의 상승 동력을 우리가 좀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2월 17일 날이 사실 좀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사실 마윤과 이렇게 악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거죠. 지금 M7이라고 일컫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력 산업이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진출하는 신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들이 2월 17일 전에는 기존의 주력 사업 이외에는 진입을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후부터는 바로 다음 날에 알리바바가 휴머노이드의 이제 N2그룹을 통해서 진출하겠다고 했고 이러한 조치들이 앞으로 5월부터 7월 사이에 굉장히 더 많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시즌에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가 GTC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던 기술의 추가 업그레이드 버전들을 이렇게 공개해서 뽐내는 그러한 이제 포럼 같은 걸 개최했었어요. 근데 미중 갈등 격화되고 기술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막 제재하고 공동부유 발표되다 보니까 거의 4년 동안 개최를 하지 않았었는데 올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 새로운 기술력 발표와 동시에 알리바바 이외의 다른 기업들도 추가로 AI 쪽에 투자하는 규모를 특정해 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주가의 멀티플
지표를 올리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투자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올해 여전히 중국의 M7이 추가로 업사이드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중국 주식이 이제 변동성이 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추가 반등의 어떤 트리거들이 나오더라도 이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섹터를 본다든지 ETF를 본다든지 하는 게 더 적합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혹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부문이 있을까요? 사실 지수나 중국 뭐 아니면 섹터 ETF 같은 거 추천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중국 근데 지수도 변동성이 낮지는 않아서요. 네. 하나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조합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까 알트시나 여러 가지 영향이 좀 있을 수는 있어서 일단 조합으로 항생 테크 지수, CSI 300 지수 두 개를 저는 비중을 가능하시다면 7대 3으로 해서 항생 테크는 7, CSI 300은 3 정도로 들고 가시는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장기 그림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저는 압도적으로 항생 테크 지수를 좋아하고 항생 테크 지수 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기술력들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기업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쪽이 중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이 좋은 그림들을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는 이거 좀 궁극적으로 질문 한 가지를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애초에 그 지금 트럼프의 이런 그 관세, 맥시멈 70%가 넘을 수도 있는 관세가 떨어진 상황에서 중국의 증시가 좀 버틴 이유는 선반영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글로벌 증시로 봤을 때 지금 가장 안전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중국 증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그 멀티플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중국은 거의 4년 가까이 주식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멀티플이 상당히 낮아져 있고 미국에 대한 중국의 이 제재나 압박은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게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외에 다른 나라로 이렇게 확산될 거라는 시나리오는 사실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비교했을 때 상대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게 오히려 중국이 됐고 특히나 중국이 앞으로 내수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여기서 더 추가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중국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내생적인 긍정적인 변화들을 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1기 때 그래서 중국의 주식 시장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게 내수 소비주였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민간 기업을 통해서 고용을 좀 풀려고 하는 정책들을 취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정책적으로 부동산을 좀 안정화하려는 이원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3분기 후반, 4분기 초부터 조금씩 양호한 그림들을 보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미국 관세에 부과에도 불구하고 중국 안에서 내생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소비주 쪽으로 다시 한번 관심이 좀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것 같아요. 물론 중국은 초저가에 완전 적응되어 있던 시장이라서 당장 프리미엄 소비로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초저가에서 중저가 정도로만 레벨업이 돼도 기업들의 판가 인상을 통해서 이익단이 좀 올라가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어찌 보면 중국의 멀티플이 바닥에서 조금 올라가는 궤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거는 기저효과를 좀 감안해서 다른 국가랑 중국을 비교해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저는 최근에 중국의 AI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옛날 뭐 조지 오웰 소설부터 정말 그 계획 경제에서 AI를 한다면 초미래적인 게 중국에서 정말 잘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상상을 했었고 진짜 이제 중국이 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이번에 말씀하신 2월에 양회에 드디어 마윈이 나타나면서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의구심도 있는 것이 지난 몇 년간 마윈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 시진핑이 진짜로 이 민간의 부를 진짜 창출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민간이 고용을 창출하고 부를 쌓게 민간의 기업들이 정말 잘 되게 도와줄 것인가 이번에는 믿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 이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아직 조금 있습니다. 네, 중국 전체 고용에서 국유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시면 쭉쭉쭉 떨어져서요. 2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80% 이상을 민간 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이런 공세적인 입장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취해가려면 민간 기업 없이는 여기서 고용을 안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보려고 지난 2, 3년간 노력했으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면서 알파를 만들어야 되는 고용 창출까지 하기는 어렵다라고 진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 기업들을 풀어주기 시작했고, 물론 아직은 굉장히 유의미한 반등은 아닌데 우측의 이 동그라미가 민간 기업들의 설비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난 3년 누적으로 마이너스 0.3%였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잘 안 보이지만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이미 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조치가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AI 관련돼서 사실은 좀 제가 질문 많이 받는 건 중국이 이 통제 경제 하에 있고 사회주의 체제에서 사실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규제를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당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시진핑에 대한 뭐 비판 이런 것들이 안 되는데 가능할 것인가. 근데 놀랍게도 GPT한테 샘 올트만 바보라고 얘기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합니다. 오, 그래요? 네. 샘 올트만은 나를 창조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오. 아, 그래요? 네, 오늘 내가 가서 해봐야겠네요. 네, 재밌네요. 네, 요거는 유튜브에 다른 분들이 관련돼서 한 것들도 클립들도 있더라고요. 야. 네. 절대 바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이 AI라는 생태계 안에서도 일정 부분에 이거를 크리에이트한 그 기관에 대해서는 비평하는 것들은 허들이 다 조금씩은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만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좀 열의에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오히려 역발상으로 중국은 사실 개인정보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자율주행 기술이 중국에 이렇게 발달된 이유 중에 하나는 A라는 사람이 도로를 건넜다라고 할 때 다른 나라들은 다 암호화를 합니다. 근데 중국은 암호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 안면도 그냥 마구 수집하지 않나요? 네, 중국이 네. 스카이넷이라고 해서 사실상 전반적으로 이 CCTV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이 통제를 하는 이동을 그런 것들도 확인이 된 바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가 AI를 제약한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정황상 오히려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빅데이터를 훨씬 더 빨리 수월하게 모을 수 있는 체제이기도 하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현 KB증권 리서치본부 아시아시장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